지금까지 우리는 부동산 물권 변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동산 물권 변동 중에서 중요한 선의취득을 위주로 배우는데요. 사실 선의취득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중개사 시험에서는 물권 중에서도 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질권을 시험을 치르지 않듯이 선의취득도 중개사 시험에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잘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민법 전체로 봐서는 선의취득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교재는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산 물권 변동을 보시겠습니다. 동산, 부동산이 아닌 게 동산이죠. 개념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다시 말해서 계약으로 인한 취득은 이미 부동산에서 배웠지만 부동산 등기고 동산 인도죠. 동산 인도다. 그래서 동산 물권의 양도는 인도인데 좀 이따 배우지만 인도 방법은 현실의 인도도 있고 간인도, 점유계정,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등 4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선의취득이 중요하다. 그러나 중개사 시험에서는 우리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주 업무를 하기 때문에 선의취득이 크게 중요시되지는 않습니다. 형식주의 똑같죠? 우리가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되고 동산에 인도받아야 되죠. 이런 걸 형식주의라고 한다고 했어요. 형식주의는 다른 말로 독일 애들이 쓴다고 해서 독법주의, 또 다른 말로 성유권주의라는 말을 쓴다고 했죠. 동산, 부동산 똑같습니다. 형식주의, 물권행 인도. 자, 인도는 점유이전인데 현실의 인도가 대표적이죠. 현실의 인도는 물건 주는 겁니다. 물건을 너 가져라 이렇게 주는 건 현실 인도고요. 이런 게 시험 나오진 않고요. 이번에 관념적 인도로서 3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인도, 간인도는 간단하게 인도한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간인도는 이 내용물 봐서는 맞추기 어렵고요. 이 그림을 보시는 게 쉽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죠. 을이라는 사람이 갑으로부터 동산을 빌립니다. 점유하고 있죠. 그 동산을 삽니다. 이게 간단하게 인도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는 거죠? 갑이 카메라를 을에게 빌려줬어요. 그것을 파는 거죠. 그러면 을이라는 친구가 임차인이 카메라는 그냥 소지하고 있고 대금만 주는 거죠. 자, 을이라는 친구가 카메라를 빌려서 쓰다가 카메라를 매수했다면 이미 을은 카메라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를 유지하고 대금만 주는 거. 이것을 간인도라고 해요. 원래대로 하면 갑이라는 사람은 카메라를 을에게 빌려주기 때문에 을로부터 카메라를 돌려받아서 줘야 되잖아.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겠어요? 없죠? 을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카메라를 빌려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 카메라를 내가 사겠다 그러면 카메라는 그냥 점유하고 있고 대금만 주면 된다. 이런 것을 간인도라고 한다는 거. 간인도, 간단하게 인도한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문제는 점유계정인데 정말 어려운 개념이고요. 한자도 점유계정 독특하죠. 점유계정. 역시 그림을 보시면 되겠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노트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은 동사이죠. 갑이라는 사람이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팔면서 동시에 빌렸습니다. 아셨죠? 갑이라는 사람이 동산을 팔면서 동시에 빌렸어.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은 매도인이 점유를 계속합니다. 매도인이 동산의 점유를 계속한다는 것은 남이 봐서는 매매가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점유 계정으로는 선의취득이 되지 않습니다. 선의취득은 좀 이따 배울 거고요. 이게 그런 뜻이죠. 갑이라는 친구가 노트북을 팔면서 동시에 빌려서 그래서 노트북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갑이 그냥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봐서는 노트북이 팔렸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점유 계정으로는 선의취득 인정되지 않습니다. 점유 계정으로는 선의취득 되지 않는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점유 계정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일본 말입니다. 팔고 동시에 빌려쓰기, 팔고 동시에 빌려쓰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니을의 목적물 반환 양도,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림 보시죠. 갑이라는 사람이 시계를 을에게 빌려줬어요. 임대. 자, 을이라는 사람은 시계를 빌려쓰고 있죠. 근데 그 시계를 갑이 병에게 팝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죠? 갑이라는 사람은 빌려준 시계를 돌려받아서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귀찮으니까 갑이 을에게 통지합니다. 내가 너에게 빌려준 시계를 병에게 팔았으니 병에게 직접 줘라 라면서 반환 청구권을 양도하는 거죠. 원래는 돌려달라 이 권리를 이렇게 양도한다는 뜻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반환 청구권 양도는 갑이 시계를 을에게 빌려줬고 을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시계를 갑이 병에게 팔고 나서 자기한테 주지 말고 병에게 환원하라. 그것이 반환적 양도라는 거. 이렇게 물건의 인도 방법은, 동산 인도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실의 인도, 간인도, 점유계정, 그리고 지금 막 배운 목적물 반환적 양도가 있습니다. 크게 어려움 없죠. 이 개념만 보시면 되겠고요.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이 중요합니다. 선의취득이죠. 뭐로 취득했어요? 자, 좀 이따 보지만 선의취득은 민법 전체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중개사는 부동산을 주 업무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그래도 배워는 둬야 됩니다. 배워는 둬야 되죠. 우리가 물건 중에서 질권이 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 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전당포 같은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의취득은 동산이 대상이기 때문에 민법 전체적으로는 중요하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중요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일부 필요 없고요. 동산에 대한 점유를 믿은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죠. 좀 더 보지만 동산의 점유를 믿어 그 사람을 보호해서 거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이것을 한문적으로 말하면 선의취득은 동산의 점유의 공신력 인정한다. 우리 이미 배웠지만 부동산 등기부는 공신력이 없죠. 따라서 등기부를 믿고 매수했다 하더라도 명의자가 진짜 주인이 아니다. 그런 경우는 토지 건물을 매수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이유가 부동산 등기부에는 공신력이 없어서 그런데 동산의 점유는 공신력이 있다. 따라서 점유자가 남의 물건이든 자기 물건이든 빌려온 물건이든 무조건 팔면 매수인이 매도인 소유를 알았다면 매수인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가 선의취득입니다. 모르고 취득한 자는 보호한다. 그런 제도가 있고요. 자, 그림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림. 선의취득은 동산의 점유에 믿음을 주는 제도, 동산의 점유에 믿음을 줘서 거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노트북 동산이죠. 제가 계속 동산의 이름을 바꿔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에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갑이라는 친구가 노트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자죠. 을에게 빌려줬어요. 을은 점유자죠. 소유자가 누구죠? 갑의 물건이죠. 갑의 노트북을 을이 점유하고 있다가 자기 것인 양 병에게 팝니다. 근데 병은 싸니까 모르니까 삽니다.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보호받는다. 이것이 선의취득이죠. 실제 주인은 갑이지만 을이 빌려서 가지고 있다가 동산의 점유를 믿은 병을 보호한 제도죠. 선의취득은 자, 동산의 점유에 믿음을 주는 제도로서 이 경우는 병은 노트북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그런 얘기 되겠죠. 선의취득은 동산의 점유에 믿음을 줘서 거래 안전을 보장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반해서 부동산 등기부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부를 믿고 땅을 샀다 하더라도 그 등기 명의자와 실제 주인이 다르다면 등기 명의자, 즉 가짜 등기 명의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따라서 부동산 등기부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선의취득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산의 점유는 공신력을 인정하여 선의취득 인정되고 그 차이가 있다는 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선의취득의 요건을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요건, 일단 동산일 것. 부동산은 선의취득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산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개론 시간에 배우죠.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 즉 준부동산, 선박, 자동차 이런 것은 선의취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선박 등기, 자동차 등록 이런 것은 선의취득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금전도 대상이 아니고요. 이건 중요하지 않고 금전이 물건으로 거래되면 선의취득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컨대 5만 원짜리 처음 나왔을 때 그 신권을 막 살려고 하죠. 처음 발행되는 이런 것은 5만 원짜리를 10만 원, 20만 원에 거래하거든. 그런 것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됩니다. 5만 원짜리가 처음 발행될 때 번호, 화폐 번호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을 1번, 2번, 3번 이런 것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물건을 거래하죠. 5만 원짜리가 5만 원 가치가 아니라 10만 원, 20만 원 가치가 있다. 그런 것은 물건으로 거래된다. 그것은 금전이 아니라 물건이기 때문에 선의취득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양도인은 무권리자로서 아까 을이란 친구는 소유권이 없어야 되죠. 무권리자로서 점유하고 있고요. 점유는 아직 안 배웠지만 직접 간접 상관없고요. 그러나 양도인 쪽에서 다시 말해서 을이란 친구가 미성년자라든지 무권대인이다. 그런 것은 선의취득 안 돼. 왜냐하면 선의취득은 거래 자체가 완전히 유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빨리 나가는 이유는 중요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강의 듣고 요약집을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움은 없고요. 자세히 나오진 않으니까 선의취득 핵심은 동산의 점유에 믿음을 줘서 거래 안전을 보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효한 거래, 매매, 임대차 등등 거래가 있습니다. 증여. 유효한 거래는 유상무상을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매가 있든지 증여 묻지 않을 그런 특정성 게 하나지 상속으로는 선의취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배웠죠? 특정성의 매매 증여 생각나시나요? 매매 증여와 같은 거래, 특정성계 하나지 상속으로 선의취득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은 거래로 볼 수 있어 없어요? 없다. 그리고 거래 자체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허위 표시가 있었다. 그런 것은 무효가 되고 무권대리다. 무효가 되죠. 사회강박을 당하면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의취득은 거래 자체는 전혀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양수인, 매수한 선의취득자가 평온, 공연, 선의무과실로 점유할 것. 아까 배웠죠? 점유계정으로는 선의취득 안 돼. 왜냐하면 점유계정은 동산을 매도인이 계속 점유하기 때문에 제3자 봐서는 동산의 매도 사실을 알 수 없어. 그래서 점유계정으로는 선의취득이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현실인도, 간인도, 목적물 반환총 양도는 선의취득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점유는 평온, 공연, 점유인데 아직 안 배웠지만 점유의 모습 7가지거든요. 평온, 공연, 자주, 적법, 계속 선의 점유는 모두 추정되지만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유자가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는데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뒤에 가서 바로 배웁니다. 효과는 선의취득은 원의취득. 예전에 배웠죠? 없던 거 생기는 거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럼 선의취득 원래 없던 건 아니죠. 있던 물건이라 하더라도 원의취득. 전주, 앞사람의 권리의 흠이나 하자를 후주, 뒷사람이 선결되지 않는다는 거. 원의취득 대표적인 뭐가 있었나요? 건물의 신축이 있었잖아요. 선점, 습득, 발견 바로 나옵니다. 선의취득은 원의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전주, 앞 주인에게 존재했던 지하는 모두 소멸되고 승계되지 아니하고, 선의취득은 동산만 대상이고 특정 승계가 주이기 때문에 선의취득이 되는 것은 소유권과 질권뿐이지 다른 8가지 물건 중에서 나머지 6가지 물건은 선의취득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선의취득으로 취득하는 동산 물건은 소유권, 질권뿐이고 선의취득자는 무조건 모르고 취득한 자는 동산 물건을 취득하기 때문에 유상무상 매수했느냐 증여 받았느냐를 묻지 않냐고 원래의 권리자, 원래의 물건 주인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지지는 않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